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만에 시행. 2. TSMC를 파괴해야 한다. 침공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침공을 도와준 러시아의 우방국 벨라루스. 이 두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나토 전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거 바르샤바 조약국이었던 폴란드는 공산권에서 손을 댄 이후 협의로 감정이 거센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최근 확전 우려로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군사 강국인 미국산 무기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미 의회도 판매 승인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무기도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방산 업체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호주,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등과 추가 수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경남 사천 한국용 공무주산업의 고정의 생산 공장에서는 국산 전술훈련 입문기인 TA-50의 조립 작업이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축구장 3개 크기의 길이만 180m에 달하는 전투기 생산 라인에는 TA-50 전투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공정에 배치된 전투기마다 KAI의 작업자들, 전선을 설치하거나 부품을 조립했는데요. TA-50은 KAI가 최근 폴란드 수출에 성공한 국산 전투기 FA-50의 기본 모델로 TA-50의 플레어듬 생존 기능과 무장 능력을 추가하면 FA-50이 되는 것입니다. FA-50 등 KAI의 경공격기 총 48대는 폴란드에 수출될 전망인데요. 고정익 최종 조립 생산 림장은 고정익동의 2개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하면 매달 TA-50을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며 폴란드 수출 물량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KF-21은 모는 2026년까지 2,000번 이상의 시험 비행을 거쳐 비행 및 전투 능력을 검증받을 예정으로 KAI는 2032년까지 KF-21 조금 120대를 생산해 군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AI에 따르면 전투기 생산 과정은 불꽃 튀는 용접 작업 대신 동체에 구멍을 뚫고 볼트와 리벳, 나사 부품 종류를 박아 각 부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는데요. TA-50 기준 동체에 뚫는 구멍만 4,000개에 달하며 동체에 구멍을 뚫는 작업은 특수 제작된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데 기존에 180초가 걸리던 작업 시간을 25초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국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외신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기존 전투기 생산업체 이 전투기를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생산 속도는 놀라울 정도라고 전했는데요. 전투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가 완성되면 일명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을 활용해 메이티액이라 불리는 결합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컴퓨터로 계산된 동체 간 접합 부위를 11개의 레이저로 정확하게 측정해 이어 붙이는데요. 과거에는 공정 내 크레인과 작업자의 수신호를 통해 결합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FASS를 도입하면서 정밀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혀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것으로 한국은 0.002인치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전투기 조립 공정이 끝나면 마지막 절차인 엔진인이 이뤄지는데요.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동력 전달 장치, 연료 유압, 전기 등 모든 계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날도 고정의 생산 공장 외부에 있는 엔진 성능 시험장에서 TA-50의 엔진 테스트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점화 없이 엔진을 가동하는 모터링 작업을 거친 뒤 40분가량 2차례 엔진을 점화하고 전투기가 최대 출력을 내는 애프터 버너까지 가동하는데요. 엔진런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전투기는 도색과 시험 비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출고됩니다. 이러한 국산 FA-50의 미국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 미사일이 탑재돼 경공격기 중 동급 세계 최강 전투기로 거듭나는데요. FA-50의 수건이던 ASA 레이더 및 공대공 미사일을 연동시켜 탑재가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FA-50은 2025년경 4.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게 돼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항공업계와 방산업계 취재글을 종합하면 한국 항공무주산업이 생산하고 미국 로키드 마틴이 주설계를 담당한 경공격기 FA-50 레이더는 소스코드 항공기 식별체계 공개를 통제하는 미정부의 승인에 따라
현재 이스라엘 엘타사의 기계식 레이더 EAM-2032 대신 AESA 레이더 교체가 확정됐는데요. 현재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루먼이 겸함 중인 가운데 레이시온은 팬텀 스트라이크라 이름 불려진 레이더, 노스럽 그루먼은 AN/APG-8039SABR 레이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팬텀 스트라이크는 FA-50에 이른 C1LH에 교체가 가능하지만 SABR 시리즈는 한국의 KF-16개량형인 KF-16U에 탑재됐지만 FA-50에 적용하려면 크기를 줄여야 하는 등 재설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디펜스 코리아 2022 방산 전시회에는 레이시온 부스가 마련돼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현재 탑재된 사거리 4.8에서 35.4km에 레이시온사 AIM-9사이드와인더 대신 무기체계 역시 레이시온의 AIM-120C 7암람으로 점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거리 약 85km로 공대공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셈입니다. FA-50의 AES 레이더 탑재 및 AIM-120C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연동이 확정됨에 따라 최근 폴란드 48대 수출이 성사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중부 유럽의 슬로바키아 야로슬라프 나드 국방부 장관 등 30여 명의 사절단이 전세기를 타고 KAI 등 방산업체 현장 방문을 위해 방한하게 된 것도 FA-50 성능 개량이 크게 고무된 탓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폴란드가 FA-50 전체 48대 중 36대를 4.5세대 개량형으로 2025년쯤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슬로바키아는 협상이 성사될 경우 12대 정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역시 그동안 FA-50 공대지 능력 강화를 요구해온 터라 36대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2대의 FA-50을 구매한 필리핀 역시 개량형 FA-50 12대 추가 구입하는 2차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KAI와 록히드 마틴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2025년으로 예상된 미국 전수립 분기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합의했는데요. 특히 KAI와 록히드 마틴은 FA-50 등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내용이 협력 합의서에 서명미 공군과 해군에 제시할 개량형 FA-50경 공격 전투기의 제작과 마케팅 설계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할 전략협의체 실무위원회를 상설 가동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은 전해 들은 말레이시아가 한국항공무주산업 FA-50 개량 전투기, FA-50 블록 20분 개량형 기종을 도입한다는 보도도 함께 등장했는데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18대의 경전투기 사업 확보를 위해 FA-50 블록 20기종을 인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AI가 폴란드에 제공한 FA-50 블록 20과 거의 동일한 최신 FA-50 변종 기종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FA-50 블록 20은 FA-50 중 가장 변형이 가장 많다고 전했는데요. RMAF가 FA-50 개량 전투기를 인수하는 건 폴란드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폴란드는 KAI로부터 48대의 FA-50 블록 20 항공기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포함한 여러 무기 시스템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소유할 FA-50 블록 20에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며 또 F-16 블록 70 전투기의 최신 변종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UVHF 무선 장비를 장착하게 되는데요. 록히드 마틴과 개발한 저격수 어드밴스드 표적화 포드도 탑재하게 되며 ATP는 라게팅 센서로 공대지 정밀 타격과 정찰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런 엄청난 개량이 이뤄지는 제품을 인도받는 폴란드를 목격하게 된 말레이시아도 한국의 전투기를 탐내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영국 코밤과 음악사이가 개발한 코잠 미션 시스템인 공중 급유 프로브 시설도 탑재했는데요. 공중 급유 시설은 FA-50 블록 20 항공기가 더 많이 작동하고 더 오래 공중에 머무르도록 보장하게 되며 이 밖에 20mm 포와 AIM-9 미사일, GBU 12 LGB 통합 GBU, 38JDM AGM 65 매버릭 미사일도 탑재돼 F-16개량형을 담치는 수준의 전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노후기 좀 러시아제 미그 29 교체에 나서면서
KAI의 FA50 블록 20 포함 후보 전투기와 저물질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12차 말레이시아 계획기간 동안 18호가, 13차에는 18호가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금 한국으로부터 36대를 획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KAI는 FA50 블록 20과 최종 조립 라인 투자를 제안했으며 KAI는 또한 전투기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 구축과 시뮬레이터 시설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건네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미국도 제시하지 못한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후기가 전해졌습니다. 반도체의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업계 전망과 함께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날개 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던 바이든의 반도체 법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의 뒤통수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던 삼성이 기술 혁신을 선언하며 경쟁자인 TSMC와 아득한 격차를 벌리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질보다 양으로 대결하던 TSMC인데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생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하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전체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 기업만이 홀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자국 중심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받던 전기차 산업에 제동이 걸리고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던 반도체 산업 역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이 중국에서나 볼 법한 시장 통제를 가하는 모습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원성이 자자한데도 바이든은 눈과 귀를 막고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쳐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바이든의 반도체 법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 반도체 산업 구조에서 무리하게 탈중국화를 시도한 결과 미국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가를 희생하여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내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팀마저 바이든의 반도체 법안이 지난 몇 년간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죠. 이번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나 공급을 의미 있게 바꿀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신규 반도체 제조 공정이 건설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바이든의 반도체 법안이 반도체 부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더라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이 끝나고 성장이 멈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RT기기 수요 감소로 주요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파운드리 주문량을 줄인 탓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 매출 총합은 331억 9,700만 달러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3.9%밖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성장 차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서히 매출 성장 폭이 줄어들고 있다. 파운드리 호황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운드리 시장의 불황이 오히려 삼성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 파운드리의 상반기 매출은 109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58.1%를 달성해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2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침체기에서 삼성만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 것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첨단 미세 공정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수요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3나노 공정도 내년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3나노 매출이 2022년부터 발생해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고객사 확보를 위해
TSMC보다 낮은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죠. TSMC를 침몰시키기 위해 삼성이 갈고 닦은 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삼성전자가 그리는 반도체 파운드리 로드맵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멈추지 않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던 핀팩 구조는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3나노 공정부터는 유효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져 핀팩 구조로는 게이트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는 새로운 트랜스미터 구조가 요구됐었는데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GAA 구조를 완성해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의 GAA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2나노와 1.4나노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며 급증하는 3나노 이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선주문, 후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생산 후 주문받는 셀퍼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1.4나노 공정이 도입될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재고가 쌓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진 셀퍼스트 방식을 시도할 만큼 삼성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전략으로 TSMC가 주도하던 파운드리 시장이 삼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TSMC는 나노 공정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모자라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인 애플과도 칩 가격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TSMC의 파운드리 칩 가격이 급격한 인상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월부터 전체 파운드리 칩 가격을 3에서 6% 전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애플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격한 반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TSMC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TSMC가 투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삐끗하면 뒤처지는 이번 TSMC의 실책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반도체 업계의 대세는 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국을 주요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건강한 부채 생태계를 구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반도체 겨울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의 부동의 거인이었던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게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를 달성하며 반도체 업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던 엔비디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GPU 팹리스 기업인 N 데이터베이스하는 암호화폐 붐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 AI 개발 등으로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세계 게임 시장의 침체와 함께 암호화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죠. 실적이 하락하자 투자자들도 줄줄이 이탈하여 연중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41%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은 미 반도체 업계 전체의 하락을 불러왔는데요. 이에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자국 중심주의가 극에 달한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지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80% 가까이 한국 28%, 대만 22%, 일본 16%, 중국 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번째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초미세 공정 기술을 선도하며 누구도 대체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거대한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반도체 수요 감소로 반도체 겨울이 불어닥칠 거란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이든의 뜻대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전망되고 있죠. 하지만 바이든의 횡포와 업계 불황에도 우리 기업들은 혁신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록 IRA와 반도체법의 잘못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이 큰 비용을 들이긴 했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답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